SNU 아이 클리닉. 맑은 허공이나 모니터 화면을 볼 때 갑자기 날파리나 먼지 같은 검은 점이 떠다니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눈의 피로나 노화 현상 정도로 생각하시고 인공눈물을 넣거나 루테인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시야를 따라 계속 움직이는 답답한 부유물들이 반복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눈앞에 이 부유물들이 거슬리니 수술을 통해 걷어내달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환자분들의 간절한 마음과 달리 수술적 제거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떠다니는 부유물을 제거하는 수술로 알려진 유리체 절제술은 눈 속을 채운 젤리 형태의 유리체의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눈 안의 매우 섬세한 구조를 다루는 수술입니다. 유리체는 단순히 눈 안 공간만 차지하는 조직이 아니라 망막과 수정체 주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유리체를 제거하게 되면 눈 속 산소의 흐름과 대사 환경이 달라지고 그 과정에서 수정체가 산화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백내장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리체 절제술 이후 수년 내에 백내장 진행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게다가 수술 과정에서 주변 망막이 자극을 받을 경우 드물지만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 황방부종 같은 합병증이 동반될 우려도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은 오히려 평생의 시력 건강에 더 큰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챙겨 드시는 눈 영양제는 눈앞의 날파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성분들은 망막 건강에 일부 기여할 수는 있지만 비문증이라는 물리적인 변화를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날파리나 먼지가 떠다니는 것 같은 부유물은 단순한 영양결핍의 신호라기보다는 유리체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수축하고 변성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림자 현상에 가깝거든요. 눈 속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는 미세한 콜라겐 성분이 수분과 얽혀 탱글탱글한 젤리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40대를 기점으로 이 콜라겐을 보호하던 성분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흩어져 있던 콜라겐들이 자기들끼리 뭉치게 됩니다. 특히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은 안구가 길어져 있기 때문에 유리체 역시 지속적으로 더 큰 장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유리체의 수축과 액화 변화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일찍 찾아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수축한 유리체는 결국 안구 내벽의 망막으로부터 서서히 분리됩니다. 이를 후유리체 박리라고 하는데요. 유리체 내부의 콜라겐 덩어리나 시신경 주변에 있던 단백질 조각들이 함께 떨어져 나와 눈 속을 떠다니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걸러내는 신경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되면 불편함이 점차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인한 비문증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크게 걱정하실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리체가 망막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못하고 일부 붙어있는 채로 수축하게 되면 얇은 망막 표면을 과도하게 당기는 힘이 생기면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자극이 망막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어두운 곳에서도 눈앞에 번개가 치거나 플래시 빛 같은 번쩍임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뇌가 빛으로 착각해 나타나는 광시증이라는 증상입니다. 번쩍임이 잦아진다는 것은 망막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가 쉽습니다. 우리 눈 안쪽의 망막 신경층에는 통증을 감지하는 세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망막에 손상이 발생하는 순간에도 통증이나 작은 뻐근함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피곤해서 눈이 침침한 것이라 짐작하시고 인공눈물만 넣으며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리를 견디지 못한 주변부 망막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는 망막 열공이 발생하면 망막이 찢어진 부위 주변의 혈관이 함께 영향을 받아 약간의 혈액과 색소세포들이 눈 속 공간
공간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원래는 맑아야 할 유리체 안에 유유물들이 갑자기 퍼지게 되면 무수히 많은 검은 점이나 먹구름이 눈앞을 가리는 심한 비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망막에 구멍이 생긴 이 시점부터 눈 속 상황은 점차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눈을 움직일 때마다 안구 내부의 액체도 함께 출렁이게 되는데요. 유리체 속 수분들이 움직임에 따라 망막에 찢어진 틈 안으로 조금씩 스며들게 됩니다. 안구 내벽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할 망막 아래 공간으로 액체가 고이게 되면 점차 망막이 안구 내벽에서 떨어지게 되는 망막 박리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망막의 시세포들은 자체 혈관이 없어 오직 바로 아래층에 있는 맥락막의 미세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데요. 접촉이 끊어지는 순간 시세포들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며 서서히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세포들이 회복력을 잃고 영구적인 손상에 이르게 되죠. 망막이 박리되면서 시세포가 제 역할을 멈추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그 부분의 시각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 시야 가장자리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환자분들은 검은 커튼이나 그림자가 서서히 시야를 가리는 느낌으로 표현하시곤 합니다. 시력의 중심을 담당하는 황반까지 진행된다면 훗날 떨어진 망막을 수술로 다시 붙인다 하더라도 이미 깊게 손상된 시세포로 인해 예전의 맑은 시력을 온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도 통증도 없이 다가오는 눈 속의 변화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눈앞의 증상을 없애려 하거나 영양제에만 기대어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내 눈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문증이 시작되는 40대 무렵에 단순한 비문증 증상이 아닌 갑작스러운 번쩍임이 느껴진다거나 시야에 커튼이 드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무엇보다 망막 주변부에 약해진 곳이나 미세한 틈이 없는지 미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를 확인하려면 동공을 키우는 안약을 넣고 3-40분 넘게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약물 없이 망막의 80% 이상을 고해상도로 한눈에 파악해내는 초광각 안자 카메라를 활용하여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정밀한 검사를 통해 망막 주변부에서 얇아진 틈새나 미세한 구멍이 발견된다면 레이저 광응고술이라는 예방적 치료의 시행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치료법은 레이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벌어진 틈새 주변을 국소적으로 응고시키는 과정인데요. 치료 이후에는 회복 과정에서 유착과 흉터 조직이 형성되면서 망막을 안구 내벽에 고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어벽은 눈동자를 움직일 때마다 악화된 유리책 속 수분이 망막 틈새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고 동시에 수축하는 유리체가 망막을 무리하게 당기는 힘을 분산시켜줍니다.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의 정밀 검진과 레이저 치료가 망막이 떨어져 있는 시력을 크게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예방하는 든든한 저지선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원추각막 케라토코너스는 그리스어로 각막을 뜻하는 케라스와 원뿔을 뜻하는 코노스에서 유래한 용어로 말 그대로 각막이 원뿔 모양으로 돌출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를 단순히 각막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단순한 형태의 변화로 이해했지만 현재는 각막을 지탱하는 구조적 힘이 약해지면서 전체적인 각막 구조가 점차 변형되는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막의 구조적 강도가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눈을 비비는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가렵거나 피곤해서 주먹이나 손가락으로 눈을 강하게 누르며 비비게 되면 각막 구조가 약해지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비비는 행동은 각막의 압박과 함께 밀리고 비틀리는 힘인 전달력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자극은 각막 조직의 생체 역학적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막은 대부분 콜라겐 섬유가 층층이 쌓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쪽 각막은 섬유들이 서로 얽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고 뒤쪽 각막은 섬유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기계적인 강도가 조금 더 약합니다. 따라서 눈을 비비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전달력이 가해지면 콜라겐 섬유층 사이의 결합 구조가 점차 약해질 수 있고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면 각막의 형태를 지탱하는 힘이 감소하게 됩니다. 생체 역학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각막이 점차 얇아지고 돌출되는 원추 각막이 발생하거나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눈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비비는 습관은 원추 각막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원추 각막의 발생 원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는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으로 반복되는 물리적인 자극, 특히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이 질환의 발생이나 진행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경우는 10에서 20% 정도에서 가족력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을 반복적으로 비비면 각막의 지속적인 압박과 마찰이 가해지면서 각막세포의 미세한 손상이 누적됩니다. 이러한 자극은 눈물 속 인터루킨6, TNF-알파와 같은 염증 매개 물질과 각막 기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MMP9의 발현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반면 각막의 콜라겐 섬유 사이의 결합을 형성해 각막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효소인 록스의 활성은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각막 조직을 분해하는 작용은 증가하고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은 약화되면서 각막의 생체 역학적 안정성이 동시에 손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반복되면 각막이 형태를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각막은 외부 압력에 더 쉽게 변형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정상 범위의 안압에도 각막이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각막이 점차 얇아지고 앞으로 돌출되는 원추 각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추 각막이 진행되면 시력저하와 함께 물체가 여러 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 눈에 심한 피로감, 빛번짐이나 눈부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막이 점차 얇아지고 불규칙한 모양으로 변하면서 빛이 망막에 정확히 초점을 맺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안과에 내원해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추 각막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력 저하가 단순 난시나 시력 변화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증상만으로는 원추 각막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 정밀 검사를 통해서만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추 각막이 의심되어 검사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원인에 의한 시력 문제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추 각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각막의 형태와 두께, 그리고 구조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원추 각막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시행하게 될까요? 우선 각막 두께를 측정하고 각막 지형도 분석을 통해 각막 모양을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펜타캠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면 각막의 전면뿐 아니라 후면의 높낮이 변화와 각막 두께까지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테리어 OCT 장비를 통해 각막의 단면 구조와 두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고 아이트레이스와 같은 광학 분석 장비를 이용하면 각막의 불규칙한 형태로 인해 빛이 눈 안에서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실제 시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추 각막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원추 각막의 치료는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초기 원추 각막의 경우에는 안경과 특수 제작한 하드 렌즈를 통해 시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각막 모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불규칙해진 각막을 광학적으로 부정해 시력을 보다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원추 각막이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막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가장 널리 시행되는 방법이 각막 콜라겐 교차 결합술입니다. 이 치료는 리보플라빈이라는 비타민 B2 용액을 각막에 충분히 흡수시킨 뒤 자외선을 조사하여 각막 조직의 콜라겐 섬유 사이에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반응성 산소가 콜라겐 사이의 화학적 결합을 증가시키면서 각막의 생체 역학적 강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외선을 눈에 직접 쐰다는 점 때문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각막에 흡수된 리보플라빈 약물이 자외선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각막 깊은 층이나 눈 안쪽으로 전달되는 자외선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막의 구조적 강도가 증가하면 각막이 더 이상 쉽게 얇아지거나 돌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어 원추 각막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각막 강화술은 각막의 구조를 안정시키는 치료이지 이미 변형된 각막을 완전히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치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치료 이후에도 시력 교정을 위해 안경이나 렌즈 착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각막 상태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추 각막의 관리 기본은 눈에 반복적인 자극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눈을 반복적으로 비비는 습관은 각막에 지속적인 기계적 자극을 주어 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비비는 습관은 건강한 눈에도 좋지 않습니다. 만약 시력이 이전보다 흐려지거나 난시가 빠르게 변하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시력 검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각막의 모양과 두께를 확인하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추 각막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질환의 진행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질환의 진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과 의사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20/20 언해피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력 검사에서 1.0이 나오지만 정작 환자 본인은 빛번짐, 겹쳐 보임 등의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위수차입니다. 고위수차는 단순히 눈이 피로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막이나 눈의 구조에 존재하는 미세한 불규칙성 때문에 빛이 망막에 정확히 한 점으로 모이지 못하고 퍼지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처럼 빛의 경로가 미세하게 흐트러지면 보이기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명도가 떨어지고 다양한 시각적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시력표를 검사할 때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야간 운전할 때 신호등 빛이 번져 보이거나 글씨 옆에 잔상이 하나 더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대비감도가 떨어져 전체적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근시나 원시, 난시는 저위수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저위수차는 눈에 초점이 맞지 않는 문제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며 대부분 안경이나 렌즈로 쉽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수차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안경이나 렌즈로는 교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을 써도 현재 느끼고 있는 시각적 불편함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밤에는 동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고위수차로 인한 시각적인 불편감이 더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약 10에서 20여 년 전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일부가 이러한 증상을 이야기하며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하지만 당시 수술받은 분들이 겪는 수술 후 빛번짐 증상은 수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기술적인 한계의 영향이 더 컸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기의 레이저 장비와 검사 기술은 지금보다 정밀도가 낮았고 고위수차를 세밀하게 분석하거나 최소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검사 장비와 레이저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눈의 광학적 특성과 고위수차를 훨씬 정확하게 분석하고 보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시력 교정 수술과 단순히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 얼마나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보이는지 고위수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구면수차와 Q값의 변화입니다. 시력교정 수술은 각막 중심부를 정밀하게 절삭해 굴절력을 조절하는 과정인데 이때 각막이 원래 가지고 있던 타원형 형태가 변하게 되면 Q값이 달라지고 그 결과 빛이 한 점에 정확히 모이지 않고 퍼지면서 구면수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사람의 각막은 원래 중심부가 더 가파르고 주변으로 갈수록 점점 평평해지는 타원형 구조라서 눈으로 들어온 빛이 망막의 한 점에 비교적 정확하게 모이는데요. 우리 눈의 각막은 완벽한 둥근 공 모양이 아니라 빛을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 자연스럽게 비구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광학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도근시처럼 절삭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술 후 각막의 형태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구면수차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시력이 1.0까지 회복되더라도 야간에 빛번짐이나 눈부심 같은 시각적 불편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코마수차라고 불리는 비대칭 굴절 이상입니다.
코마 수차는 주로 각막의 중심과 레이저의 중심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각막의 형태가 비대칭일 때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수술 단계뿐 아니라 검사 과정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수차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데이터 연관 오류 때문이죠. 수차를 분석하는 장비는 매우 정밀하기 때문에 검사 중에 고개가 약간 기울어지거나 시선이 흔들리는 경우 기계가 이를 실제 각막 형태의 문제로 이해해 측정값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측정 오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 계획에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실제 각막 상태와 다른 방향으로 수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계가 제공하는 데이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검증하느냐는 의료진의 경험과 판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수술에서는 레이저 중심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눈에서는 빛이 들어오는 동공의 중심과 우리가 실제로 물체를 바라볼 때 시선이 지나가는 축이 서로 다를 때가 많거든요. 만약 기계가 보여주는 동공의 중심만을 기준으로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물체를 보는 시선의 축 기준에서는 수술 중심이 약간 어긋날 수 있고 이러한 중심 오차는 코마 수차와 같은 고위 수차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력 교정 수술에서는 단순히 동공 중심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각막 반사 중심이나 시선 축 등을 함께 고려해 보다 정확한 수술 중심을 결정하려는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 고위 수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고려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전에 고위 수차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 결과에 맞는 수술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에서 고위 수차의 양이 비교적 낮은 안정적인 상태라면 기존 각막의 광학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는 표준 절삭 방식이나 수차 증가를 최소화하는 절삭 방식으로도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위 수차가 정상보다 높거나 각막 형태의 불규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 맞춤형 절삭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수술은 수차를 분석한 데이터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시선의 흔들림이나 측정 오차가 발생하면 분석 데이터가 실제 눈 상태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사에서 고위 수차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거나 각막 중심 정렬, 동공 크기, 절삭 범위, 각막 픽성 등을 종합했을 때 각막을 절삭하는 방식이 시각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각막을 깎는 시력 교정 수술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막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눈 안에 렌즈를 넣는 ICL 수술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ICL은 각막을 직접 절삭하지 않기 때문에 각막 유래, 고위 수차 증가를 줄이는 데 유리하며 특히 고도근시나 각막 절삭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눈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서 각막 수술보다 빛번짐이 더 적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눈의 구조와 시각 증상을 함께 평가해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들 묻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좋다면 왜 안과 의사 중에도 안경을 쓰는 사람이 있냐고요? 저는 시력 교정 수술을 했습니다만 일부 안과 의사들이 수술을 직접 받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눈은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수술 후 시력 포상 숫자는 좋아질 수 있어도 빛번짐, 눈부심, 대비감도 저와 같은 시각의 질 측면에서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 수차가 높거나 각막 중심축의 미세한 어긋남에 예민하거나 동공 크기에 비해 절삭 범위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안타까운 오해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안과 검사에서 시력이 1.0으로 잘 나왔다며 안심하시거나 어느 날 갑자기 돋보기 없이도 신문이 잘 보인다며 눈이 다시 젊어졌다고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안과 의사의 시선에서는 이런 변화가 오히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로 보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눈이 다시 좋아진 게 아니라 백내장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시력 개선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노안과 백내장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눈 속에는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두께를 조절하며 초점을 맞추는 렌즈인 수정체가 있습니다.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와 이를 둘러싼 구조가 탄력을 잃어서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수정체의 유연함이 줄어드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화는 대부분 안경이나 돋보기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내장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노안이 초점을 맞추는 힘이 떨어지는 문제라면 백내장은 수정체 자체가 뿌옇게 변하는 질환입니다. 원래 수정체 속 단백질은 맑고 투명한 상태인데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들이 서로 엉겨붙어 굳어버리는 거죠. 한번 혼탁해진 수정체는 아무리 좋은 안경을 써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백내장은 결국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결정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돋보기 독립입니다. 평소 신문을 보거나 바느질을 할 때 꼭 필요하던 돋보기를 어느 순간부터 안 써도 잘 보인다고 느끼는 경우예요. 회춘이라도 한 듯 눈이 다시 좋아진 것처럼 느껴져서 기쁘실 수도 있겠지만 수정체의 중심부 색 부분이 점점 단단해지고 굳어지면서 빛을 굴절시키는 힘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진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눈 속에 돋보기 렌즈를 하나 더 넣은 것과 같은 광학적인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건데 이건 오히려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거라 이 시기를 그저 눈이 좋아졌다고 믿고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체 전체가 점점 혼탁해지면서 결국 시야가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뿌옇게 변하는 심한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력표가 알려주는 숫자와 실제로 생활할 때 느끼는 시력과의 차이입니다. 안과에서 검사할 때 쓰는 시력표는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가 선명하게 대비된 상태에서 특정 거리에서 보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밝고 선명한 가장 좋은 조건에서의 시력만을 보여줘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죠. 안개 낀 아침처럼 흐릿한 날도 있고 조명이 어두운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밤에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백내장이 시작되면 수정체가 빛을 곱게 통과시키지 못하고 사방으로 퍼뜨리는 빛 산란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눈 안에 마치 옅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사물과 배경을 또렷하게 구별하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 검사 때는 숫자를 어떻게든 읽어내시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계단의 경계가 흐릿하게 보여서 발을 헛디딜 뻔하거나 사물의 테두리가 선명하지 않아 눈이 금방 피로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야간에 두드러지는 빛번짐 현상입니다. 우리 눈동자는 주변 밝기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아주 정밀한 자동 조리개와 같거든요. 밝은 낮에는 눈동자가 작아지면서 수정체 주변부에 생긴 쐐기 모양의 혼탁 부위들을 어느 정도 가려줍니다. 상대적으로 맑은 중심부를 통해서만 빛이 들어오게 되고 아직 내 눈은 괜찮다고 느끼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공이 크게 확장되는데 그동안 가려져 있던 혼탁 부위들이 한꺼번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마주오는 자동차의 전조등 같은 강한 빛이 들어오면 혼탁한 부분에서 빛이 여러 방향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결과 빛이 번지거나 눈부심이 심해져서 야간 운전이 특히 힘들어지는 거죠. 만약 부모님이 밤에 운전하는 것을 겁내시거나 야간에 외출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신다면 백내장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생겼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호는 색감이 달라 보이고 눈의 피로가 심해지는 증상입니다. 백내장이 진행되면 수정체가 점점 혼탁해지면서 누렇거나 황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마치 우리 눈에 노란색 필터를 끼운 것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우리 뇌의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푸른빛까지 렌즈가 차단해버린다는 겁니다. 약 460에서 48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 파장의 빛은 뇌에 지금은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백내장이 진행되면 이런 빛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면서 낮에는 무기력하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는 수면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전보다 부쩍 야외 활동을 꺼리고 기운이 없어 보이신다면
단순히 기분의 문제라기보다 시각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백내장이 하얗게 완전히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백내장이 너무 진행되면 수정체가 단단해지고 수술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정체가 돌처럼 단단해질수록 이를 잘게 부수기 위해 더 강한 초음파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각막의 투명도를 유지해주는 각막 내피세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펌프 역할을 하던 세포들이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손상되면 수술 후에 각막이 붓거나 회복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백내장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겨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 밤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빛이 번지는 현상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수술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혹은 인공수정체가 내 눈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불편함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인공수정체가 가진 광학적 특성과 수술 후 예민해진 눈물막이 함께 영향을 주면서 생길 수 있는 현상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백내장 수술을 받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이미 어느 정도의 안구건조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약 3개월 정도는 건조증이 일시적으로 더 심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면 단순히 눈이 뻑뻑한 불편함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건조증은 보는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눈물막이 시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눈의 굴절력 대부분은 각막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각막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눈물막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외부의 빛이 눈에 처음 닿을 때 맑은 눈물막이 각막의 미세한 굴곡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코팅막 역할을 해야만 빛이 흩어지지 않고 망막까지 선명하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구건조증으로 눈물막이 불규칙하게 깨지고 불안정하면 빛이 눈 안으로 들어오는 첫 단계부터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럼 수술 후에 왜 유독 눈물막이 불안정해지고 눈물이 평소보다 마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각막을 미세하게 절개할 때 그 주변을 지나는 신경들이 일시적으로 같이 손상을 받고 둔해질 수 있거든요. 추후 신경들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각막의 감각이 잠시 무뎌지면 눈이 건조해도 그 신호가 뇌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눈을 끝까지 감지 못하는 불안정한 깜빡임이 본인도 모르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눈물도 각막신경을 통해 조절되기 때문에 이 신호가 약해지면 일시적으로 눈물 분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눈이라면 보통 1분에 10번 이상은 위아래 눈꺼풀이 완전히 맞닿는 깜빡임을 유지하면서 눈물막을 고르게 펴주는데 수술 후 초기에는 이러한 균형이 잠시 흐트러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위아래 눈꺼풀이 맞닿는 힘이 살짝 약해지다 보니 눈물의 기름층을 만드는 마이봄샘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이봄샘은 눈꺼풀의 움직임, 특히 깜빡일 때 생기는 압력에 의해 기름을 분비하게 되는데 수술 후에는 이 힘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기름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정체된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거나 성질이 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배출구가 막히면서 눈물의 위를 고르게 덮어주어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기름막의 역할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평소보다 빨리 마르면서 건조함이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마이봄샘을 관리하고 건강한 기름막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백내장 수술 후 빠른 회복과 선명한 시야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권장드리는 방법은 처방받은 안약을 병원에서 안내받으신 대로 꾸준히 사용하면서 온열 안대를 이용해 눈가를 10분 정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수건은 열기가 금방 식어 기름을 녹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전용 온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열로 굳어있던 기름이 녹았다면 눈을 감을 때 위아래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맞닿도록 천천히 충분히 깜빡이는 운동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녹은 기름이 원활하게 배출되어 눈 표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 눈물을 적절히 보충해 눈물막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메가3의 EPA와 DHA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눈꺼풀의 기름샘, 마해봄샘 주변의 염증을 줄이고 기름의 성장을 보다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름이 보다 원활하게 분비되면서 눈물막의 안정성이 개선되고 눈 표면을 덮는 기름층이 유지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효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온열 치료나 눈꺼풀 위생 관리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수술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맑고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얻으셨다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은 이미 잘 지나오신 것입니다. 수술 직후에 느껴지는 일시적인 건조함은 눈 표면이 회복되고 새로운 시각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호전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따뜻한 찜질과 깜빡임 운동을 일상 속에서 가볍게 실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병원의 정기적인 사후 관리가 더해진다면 백내장 수술로 얻으신 맑은 시야를 오랫동안 편안하게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선명해진 눈으로 더 아름다운 일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원예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